아가리가 같이 움직였는데 이 정도부터 중위 가구 소득이 처졌고요. 이제 민간 고용도 처져버렸습니다. 이거 두 개만 올라갑니다. 생산성하고 1인당 GDP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평균 GDP는 올라가는데 50% 번째 GDP는 50% 번째 소득은 이제 정체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뱀 아가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벌어진 아가리가 좁혀져야 되는데 안 좁혀지는 게 점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노동 생산량이고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고요. 이것도 벌어지고 이건 아예 이렇게 아가리가 찢어져 버렸죠. 벌어진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막 이거는 50% 하위 소득을 합친 거, 그다음에 상위 1%의 소득을 합친 거, 이렇게 경향을 보이고요. 이건 소득 대 소득이죠. 요거는 임금입니다. 임금은 내려가고 요거는 기업의 이윤입니다. 기업의 이윤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것도 벌어지고, 이거는 상위 1%의 자산이고 하위 90%의 자산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처지고 상위 1%가 훨씬 자산이 많죠. 그러면 이 그림은 상위 0.1%의 0.1% 아까 1%인데 0.1%의 자산과 이제 하위 90%의 자산, 뭐 이렇게 모든 그래프가 이 뱀 아가리라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앞으로 모든 사회와 모든 나라에서 모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불평등을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2015년이 되면 2005년도 10년 전 소득을 조사했는데 미국 가정의 81%가 10년 전보다 못 살게 됐습니다. 충격적이죠. 예. 스웨덴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 영국은 80%, 70%가 10년 전보다 못 삽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들 10년 전보다 잘 사시나요? 예. 소득이 늦었나, 나이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냐면 10년이 아니라요, 이런 통계입니다. 1940년대 태어난 아이들은 90%의 확률로 부모보다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198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부모보다 소득이 높아진 아이들은 50%입니다. 미국에. 지금 뭐 이렇게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자들은 그 아버지보다 우리나라도 못 살 확률이 반이 넘을 겁니다. 조사를 해보면.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죠. 부모보다 가난한, 불평등이 그렇게 됐고요.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평균 가구, 부모보다 가난한 아이들이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땐 잘 살았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보니까 그때 살던, 아버지하고 살던 때보다 못 살게 돼요. 교수님 혹시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예. 그 절대 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적 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거는 실제 절대 소득입니다. 절대 소득이 예. 좀 충격적이죠? 예. 잘 안 믿어지죠? 예. 이것도 절대 소득이고 실질 임금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고려하고요. 예. 좀 잘 안 믿어지죠?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등 확대가 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화에도 보면요, 요거는 이제 스타트rek이라는, 혹시 1970년대부터 나온 드라마인데 좋아하셨던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때도 요거는 유토피아를 그리는 거죠, 미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디스토피아는 헝거 게임 같은 거였습니다. 이거는 식민지가 있거든요. 식민지가 있고 제국주의가 있어서 제국주의 나라가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노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착취를 하다 보면은 반항을 못하게 이제 빵과 서커스를 줘야죠. 그게 착취의 기술이죠. 그래서 그 서커스 게임이 헝거 게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식민지가 필요합니다. 잉여노동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 디스토피아는 잉여노동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영화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시움에서는 잉여 노동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그렇다고 잉여 인간, 남는 인간을 죽일 수도 없고 1%가 그냥 우주로 가버립니다. 지구에 버리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배제되는 이 가능성, 이런 디스토피아가 최근에 영화에 나왔는데 이게 점점 확률이 커질까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래 사회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재미로 그려놨는데요. 스타트rek에 나온 70년대 드라마, 이 스타트rek의 광팬인 스티브 잡스가 이걸 보고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아요, 모양도. 이거는 뭐냐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3D 프린터. 근데 똑같죠? 여기 3D 프린팅을 하면 이 잔하고 커피잔, 이건 커피가 아닌데 어떤 장면을 보면 커피잔에 커피까지 프린팅이 됐어요. 액체를 마시고 잔을 놓고 버리면 됩니다. 이런 유토피아가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인공지능이 일을 하지만 여기는 인공지능이 일을 하니까 인간이 쓸데없어 가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는데 트래킹을 해야 돼요. 탐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이 불평등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래된 아이디어고, 미국에 제가 1960년대에만 들자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기본소득 운동을 하시다가 기본소득 행진을 두 번째 행진이 기본소득 행진인데요. 이걸 시작하다가 여기서 피살되셨습니다. 아마 1차 행진은 용납했던 미국 주류 사회가 이 2차 행진, 기본소득 행진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본소득 행진을 계획했다가 이제 총에 암살되셨고요. 오래된 사상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그보다도 한 2000년경이 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했으면서도 튜링상까지 수상을 했는데요. 이 튜링상은 노벨 컴퓨터상이라고 불리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AI라는 용어를 만든 그 다트머스 워크숍을 이렇게 주최했던 10명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노벨상을 받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경제활동에서 버는 건 관점을 좀 달리 보면 지식으로 버는 거다. 노동의 핵심이 지식이죠. 지식이다. 그런데 그 지식의 90%는 다른 사람의 지식이고 자기는 10%만 추가한 거다. 그렇다면 적정한 소득세율은 90%인데 그 지식을 추가하는 행위에 약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소득세율을 70% 정도로 낮추고, 그래서 그 재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죠.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이라는 게 우리 공동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은 요새 인공지능까지는 못 봤어요. 요새 인공지능은 지식으로 만들지 않고요. 데이터로 만들죠. 데이터로 만듭니다. 데이터는 우리 모두가 올리는 것이니까. 이거는 18년 8월 현재 이 불평등의 현실을 이렇게 직업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불평등하냐 이렇게 보시면 18년 8월에 보면 취업자가 있는데요. 취업자는 정규직이 있고요. 정규직이 한 850만, 비정규직이 한 850만, 정규직은 한 1200만, 이 정도 1150만 명. 그런데 자영업자 중에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는 아마 영세 자영업자일 겁니다. 이분들이 한 400만. 그리고 요분들은 누구랑 같이 일하냐면 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합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 100만 명 합쳐서 요분들이 한 500만 명 되고요. 공식 실업률은 3% 정도니까 이 100만 명이 실업자지만 아예로 기준에 의해서 추가적인 실업자, 사실상의 실업자를 추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250만쯤 돼서 실업자 전체는 한 350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정 노동이 무엇이냐? 불안정 노동자를 비정규직,
그 다음에 자영업자 중에 고용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사실상의 실업자를 불안정 노동자라고 분류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1,700만이고요. 이미 60%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 120만, 공무원 비정규직 빼고 130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빼고 30만, 그래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0%는 좋은 일자리고 60%는 불안정한 일자리고 한 30%는 그럭저럭 괜찮은 일자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아니면 손자나 손녀나 노동시장에 나간다면 60%의 확률로 불안정 노동자가 되는 거죠. 예. 이 비율은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모든 정치인이 하는 공약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 불안정 노동자 없애주겠다. 거짓말이죠. 영원한 거짓말. 좋은 직업을 보장해주겠다. 거짓말이죠. 예. 가장 큰 거짓말인데 자꾸 그 거짓말에 쏠려서 자꾸 찍습니다. 찍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불평등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기존의 복지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저가 기본소득 운동을 하게 된 이제 가장 큰 동기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국민기초 생활보호법인데요. 법에 따른 좀 이렇게 복잡합니다만 계산 공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흔히 이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국기법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이 국기법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급여를 주는데 그 중에 생계급여가 가장 중요하고 큽니다. 돈으로 주는 게 이거거든요. 생계급여 제일 큰 거지. 근데 국기법의 정신은 4인 가족 한 달에 138만 원이 안 되면, 이거 2019년 기준입니다. 138만 원이 안 되면 이 138원에서 모자라는 돈 있잖아요. 그 돈만큼은 보태주겠다라는 게 생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식으로 계산. 보태주는 돈은 요 보장수준 요게 138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네 소득은 얼마야? 그러면 38만 원이다. 그럼 그걸 빼요. 그래서 100만 원을 보태주겠다. 이런 공식입니다. 그러면 네 소득 얼마야?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도 더하고 사업소득도 더하고 재산소득이 있으면 더하고 재산이 있으면 환원합니다. 집이면 뭐 이자율이나 환원 공식이 있어요. 환원해서 네 소득은 이만큼이냐.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 모자라는 걸 보충해 줄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설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문제가 느껴지시죠? 내가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138만 원을 받죠. 4인 가족. 그런데 노동을 해서 알바를 좀 해서 한 주일쯤 해서 5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빼고 주겠다는 거. 공식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을 뭐하러 합니까? 50만 원. 그렇지. 하면 빼고 주는데. 이게 법에.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가 근데 다 그래요. 기존의 복지제도가.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저는 대학 교수로서 이제 뭐 그런 경우 잘 없지만 사업하는 친구가 한 10년 전이 10년까지는 되나요? 그 국기법 이후에 도입 이후에 여름에 한 2달 알바하면 내 최저임금보다 한 50% 더 줄게. 한 달에 한 200만 원쯤 줄게 이러더라고요. 좋은 일자리잖아요. 대학생들이 여름에. 그래서 이제 조교한테 누가 제일 가난하니 이랬더니 국기법 대상자가 있대요. 그래서 딱 불러서 너 2달 해라. 좋은 알바 같다. 그랬더니 안 한대요. 하면 요거 다 뺏긴다는 거예요. 138만. 네. 그때 돈으로 뺏기고요. 이것만 뺏기나요? 내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다시 내야 돼요. 국기법 대상자는 거기다가 시에서 또 주는 게 있대요. 부에서 주는 게 또 있대요. 그래서 자기 한 달에 200쯤 받는데 그거 다 뺏긴다고 알바하면. 알바 안 할래 그러더라고. 이 복지제도로 미래를
미래에 이 불안정 노동자와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걸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죠.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이 복잡한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시장소득이에요. 그리고 이건 가처분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은 복지 때문에 돈 내는 돈 빼고요. 복지를 받는 돈을 더한 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보죠. 정의하면. 이게 45도 선이면요. 정부가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소득 이퀄 가처분 소득이 똑같이 되는 선을 45도 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은 4인 가족이라고 친다면 여기에 138만 원 뭐 이 정도 되죠. 이 안 되면 요만큼 메꿔주겠다는 그 모자라는 만큼을 가처분 소득. 거기서부터 똑같아지게. 그런데 이렇게 4인 가족 138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을 다 치면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의 20%쯤 됩니다. 4인 가족 138만 원 진짜 안 되는 거 다 합치면. 근데 국기법 생계급여 받는 사람은 3%만 받습니다. 검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검사를 많이 해서 진짜 더 어려운 사람 아니면 운 좋은 사람 서류를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뽑아서 이게 제가 점점점 해놓은 건 이 사람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 3% 뽑힌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국기법 대상자를. 지금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조건 없애기 운동은 이거 다 달라 이겁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다 빠지거든요. 뭐 멀리 사는 부모 돌보지도 않는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안 줘버리거든요. 아예 의절했는데도 안 주고 아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빼버리니까 3%만 주는데 정직하게 다 준다면 이렇게 20%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못 뽑힌 사람들은 뭔가 노동하고 있어요. 뭔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올려줘야 되는데 국기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고 노동요인이 없어요.